네,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AI 허브를 어느 나라에 유치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핫한 의제인데요.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해외에 계실 때 저희가 섭외를 했거든요. UN AI 허브 유치위원회 간사 맡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지호입니다. 예, 의원님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글로벌 AI 허브 이렇게 애청자분들께서도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의원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I가 크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 기구를 포함해 전 세계가 이제 AI가 문명사적인 전환을 한다는 거는 뭐 다 알고 있고 네. 우리 초등학생들도 알고 다 아는데 어떤 사회가 될 것인지에 그렇죠. 대한 이제 글로벌 아젠다가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끼리 경쟁들이 예. 격화되고 있고, 예. 그리고 뭐 미국에서는 뭐 이란 전쟁이나 뭐 이런 저런데 그 전쟁 무기 활용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유엔 기구들은 좀 난감한 상황이에요. 이 어떤 식으로 전 세계 AI 전환시키고 이걸 공공재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정 위기에 빠져서 주도권도 없고 그러니까요. 미국이 또 유엔에서 빠져나가고 있어서 힘도 없고 해서 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제안을 한 거는 예. AI가 이제 기본적으로 공공지능이다. 예. 그러니까 그 민간의 어떤 경쟁이나 뭐 사람들의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가야 되고 접근성이 보장돼야 되는 공공지능이고 이거는 인류 전체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네. 아젠다를 던졌습니다. 그게 예. 사실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 G20 때랑 그 유엔 총회에서 얘기하셨던 네. AI 기본 사회라는 네네네. 이제 비전이고요. 그 비전을 가지고 국제 기구들이랑 이제 몇 달 전부터 협상을 했습니다. 네네네. 청와대 김우창 AI 비서관이랑 예. 저랑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네, 물밑에서 예. 협상을 해왔었고요. 근데 그 부분들이 국제 기구가 가진 니즈랑 이제 국제 기구에서 지금 상실돼 있는 글로벌 아젠다에 적절하게 들어맞고 어허. 한국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민주화된 국가고 예. 신뢰성 있는 국가니까 네. 이게 정말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각 유엔 주요 기구들의 네. AI 기능들을 예. 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뭐 하버드에도 AI 전공이 있고 예. 옥스퍼드에도 있고 예. MIT에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걸 보스턴이나 영국에 두는 게 아니고 한국의 캠퍼스에 몰아넣는 한국 캠퍼스. 한국의 그 과를 옮겨가지고 예. 그 한국의 전체 공동 캠퍼스를 구성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유엔에서 지금 WHO라든지 국제 노동기구라든지 혹은 ITO 같은 전기통신연합 그 IT 쪽이 책임지는 기구라든지 UNDP라는 전 세계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곳. WFP 같이 식량 위기가 왔을 때 대응하는 곳 이 모두가 지금 AI 기능들을 한국으로 옮기겠다라고 협의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김인수 총리님과 가서 사인해서 그러니까요. 못을 딱 바꿔 왔고요. 근데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박수! 네, 아유 감사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이게 백악관의 고위 이제 수석도 먼저 이걸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또 유럽 쪽의 대통령들도 연락 와서 뭐 견제나 협력이나 이런 것들 요청을 하고 유럽 쪽의 대통령들이요. 바로 연락이 와서 견제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유엔에서 이렇게 주요 기구들 6개가 모여서 하나의 연대체를 구성하고 이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너무너무 드문 일이고 이 유엔은 기본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엄청 희귀한 일인데 그게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 예전 같으면 나라가, 정말 변방의 작은 나라인데 이제는 완전히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치가 그런 게 아닌 게 돼버린 거죠. 그럼요.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렇습니다. 예전에 유럽이나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전 세계 주요 국가로 인지되고 있고 강대국으로 인지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힘은 사실 우리가 가진 문화적 영향력과 경제적 영향력에서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어떤 모델들을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서 회복을 했고 이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 자본들을 만들어놨는데
이 예전에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랬듯이 혹은 뭐 전 세계 질서를 구성했던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랬듯이 네. 다자기국 유엔을 이용해서 네, 그렇죠. 그 유엔과 연대해서 뭔가를 국제 질서 형성하려는 것은 안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는 그걸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국제 질서를 새롭게 아젠다를 가지고 형성하는 거는 예. 유럽과 미국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국제기구들이 연대체를 만들었는데 야, 코리아로 가자. 뒤에 한국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이걸 모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 전 세계는 뭐 국제사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예. 올 게 왔다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난 일인데 그죠. 국내 언론이 사실은 이거 세게 다뤄줘야 될 것 같은데 레거시 언론들이 잘 안 씁니다. 그게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예. 아웃 오브 박스인 것 같아요.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박스나 예. 언론이 전통적으로 다루고 있던 주제에서 예. 갑자기 벗어난 우리는 주제고. 여전히 중진국이어야 되고 그렇고 코리아에 한국은 미치는 한국이 가진 어떤 왜 의제가 전 세계를 이끌 거라고 생각을. 생각을 못 하죠. 그리고 그게 허황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허황되다. 네, 그러니까 예. 이미 이렇게 만들어지고 예. 굉장히 명확한 연대체 예. 구성돼 국제사회는 우리를 이미 주목하고 있는데 예. 우리 스스로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네.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한국이 개발도상국을 넘어 선진국이 된 상태에서 성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그룹과 예. 전통적인 언론이 가진 예. 우리가 개발도상국일 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예, 투쟁하고 뭐 예. 언론의 역사를 만들었던 그룹은 한국에 위치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굉장히 각광받는 게 네. K컬처나 아니면 이런 경제력이나 이런 것들 급성장하고 나선데 네네네. 그게 사실은 최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인식하게 한국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게 됐을 때 예. 느껴지는 무게감, 예. 존재감, 예. 혹은 개발도상국 특히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예. 기대감 이런 부분들과 국내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지형 자체, 그 여기 한국에 대한 인식 안 자체가 맞네. 굉장히 커요. 예. 네.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유엔 사무국 유치나 이런 걸 얘기했던 게 저희가 하기 전에는 예. 허경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가?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언론이 안 쓰나 했더니 안 쓰나 했더니 해외에서는 이렇게 조명을 받고 예. 다른 국가 수반들이 나서고 있는데 네. 왜 이럴까 싶었더니 예. 하다못해 이게 윤석열 정부 때 했던 엑스포보다는 훨씬 큰 문제고 훨씬 큰 일이거든요. 아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일인데 예.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네. 그 취재 편의점은 그 기성 매체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매체이기 아, 때문에 네네네네. 제가 보기에 오늘을 기화로 해서 아마 내주에는 기자들이 발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되고 기자들 특히 이제 데스크급 이상 네네. 선배 기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죠. 선배님들이 80년대 성장했던 네. 그 저희 때의 기자들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예. 그렇죠. 한국의 예. 역할은 한국이 민주주의에서 회복됐다고 하면 이 역할은 한국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전 그렇죠. 세계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하나의 이정표를 만들 수 있는 위치고 네네. 한국이 얘기하면 다른 나라들이 쳐다보고 따라갑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되는 상황이고 예.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문화에 대한 영향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어떤 문화적 콘텐츠가 뜨면 전 세계 그 흐름대로 가듯이 네. 지금은 한국의 정치나 예. 아니면 한국이 만든 이런 어떤 다음 세계에 대한 이 다음 세계 국제 질서에 대한 하나의 이정표나 이런 네. 부분들이 예.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어요. 한국이 어떻게 하나? 그리고 특히 예. 미국이나 유럽이 새로운 글로벌 아젠다를 형성하는 네. 그리고 공공 아젠다를 형성하는 기능들이 지금 탄탄하면 예. 거기서 지지고 나오겠죠. 들어간 트럼이 없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공공 거버넌스 이런 데 발을 빼버리고 있고 네. 유럽은 뭐 우크라이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예전의 기능들이 많이 위축돼 있어요. 예.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새로운 아젠다는 아마 동아시아에서 나오게 될 것 같고 중국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예. 이게 미국과 경쟁 구도 안에서 예. 그 아젠다가 확산돼도 반쪽 이상 확산되기 어려워요. 전 세계 그렇죠. 반 이상. 맞아요. 그랬을 때 한국은 저는 일종의 브릿지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를 예. 연결하는. 연결하는 국가일 수도 예. 있고 미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예. 국가일 수도 예, 있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네. 반드시 AI와 기후 위기 이런 두 가지 네. 요인으로 해서 전 예. 세계가 재편될 거예요. 근데 그 재편되는 속도가 네.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5년 정도 15년 정도 굉장히 빠르게 예. AI 전환 속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예, 예. 15년 그러니까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혁명이 80년에서 100년 이상 걸렸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현재 국제 질서, 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질서, 예. 지금 현재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의 혁명이 AI로 일어나고 예. 전 사회가 전환돼 나고 국제 질서도 바뀔 건데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바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가가 이걸 선도할까? 음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근데 한국이 여기에 예. 발을 먼저 디딘 디딘 거죠. 거다. 예. 그래서 어.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온 기구들 중에서 국제 노동기구 네. ILO가 ILO. 있는데 AI 생각하면 가장 크게 모두들 그쵸. 염려를 하는 게 일자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당연히 사람 많은 절반 이상의 일자리가 이제 축소된다기보다 다른 일자리로 대체될 건데 대체될. 이게 우리가 IMF 때 충격보다 덜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심각하겠죠. 근데 저는 IMF 때 제가 그 취재를 했던 기자로서 저는 그 지금도 그 서울역에 40대 아저씨들이 쫙 줄 서가지고 그 배급 뭐라 해야 되냐 그 복지 단체에서 주는 도시락 같은 거 서비스 받아서 영등포에 숙소가 있었어요. 글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분인데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역까지 모셨는데 없어요. 그래서 노숙하고. 근데 너무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IMF IMF를. 때 구조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전체 직업의 절반 이상의 패턴이 바뀌는 그런 임팩은 일은 아니었잖아요. 없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런 변화를 겪을 건데 이 변화가 향후 5년에서 15년 사이에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에 가진 가장 큰 걸려야 될 위험은 현재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거 잘 네네. 검찰 개혁 잘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아마 문재인 정부 말년의 부동산 문제의 예, 영향보다 맞아요. 예. 이재명 정부 4년차, 5년차 때 아마 청년 실업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거예요. 아. 근데 AI 변화상 예.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40대, 50대 예. 이미 고용 안정성을 보장해 있는 그룹들이 예. AI와 함께 일하면서 생산성이 극대화될 거예요. 40, 50대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시장 수요는 네. 그 이런 증대된 생산에 대한 시장 수요는 제한적일 거라서 예. 나중에 시장 수요도 늘어나겠죠. 예, 근데 예. 전환기 때는 예. 생산은 늘어났는데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시장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에 어허. 그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청년들을 예. 비숙련된 예. 혹은 고용에 대한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을 사람들을 예. 뽑을 이유가 없어요. 에이. 그런 상황에서 예. 청년 실업들이 그렇게 높아져 나가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제 노동기구가 한국으로 거기서 AI 영향에 대한 네. 정책을 만드는 곳이 예.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 ILO에서도 가장 큰 이슈죠. 네네네네. 그걸 담당하는 본부가 한국으로 예, 오게 되는 한국으로. 거고, 예. 그럼 한국에서 마찬가지로 국제 그 노동기구랑 협력해서 예.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면 한국에서 AI 노동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모델들이 전 세계의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표준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지는 여러 예. 가지 사회적 실험들이 예. 어쩔 수 없이 한국이 먼저 하게 되는 구조인데 왜냐면 한국이 미래가 제일 먼저 오니까 갑자기 이게 한국이 미래가 제일 먼저 온다. 인구 문제, 전 세계에서. 저출생 고령화 문제도 제일 먼저 왔고 그리고 AI 노동 충격도 가장 먼저 올 거고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을 때 예. 우리는 그래도 이재명 정부가 굉장히 다이나믹한 정부라서 네, 빠르게 네. 대처를 할 거예요. 예, 예. 근데 그 대처를 예.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같이 이루어질 거고 네네. 그랬을 때 뭐 글로벌 노동 문제에서 새로운 노동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시스템 자체를 네. 한국이란 공간 안에서 예.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관련된 국제 컨퍼런스도 한국에서 만들어질 거고 네네. 뭐 전환 과정도 한국에서 만들어질 거고 그래서 노동 문제만 하더라도 한국이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글로벌 AI 허브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건데 네. 뭐 WHO는 전 세계 의료 시스템에 AI 예, 전환 예. 문제를 같이 논의를 할 거고 어허. 뭐 유니세프나 이런 데가 나중에 예, 예. 들어오거나 유엔 예. 환경계획이 들어오면 기후 문제나 예. 아동 문제에 대한 관리를 예. 같이 해나갈 예. 거고 그리고 WFP 같이 세계 식량 문제, 예, 예. 기후 문제 때문에 생기는 식량 문제를 AI를 기술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할 해결할지. 거냐. 그럼 전 세계의 운명들이 저는 유엔의 이 글로벌 AI 허브에 집중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이 집중돼 있는 이 허브 기능이 음흠. 한국에 우리가
캠퍼스를 만드는 거죠. 만든다. 예. 그래서 이거는 한국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거고 그리고 한국의 시대적 역할이 이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필요한 네. 국제사회에 요구되는 이런 어떤 글로벌 의제들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뭐 테스트베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의제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의제를 완전히 이제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의원님께서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 그 7년 만에 출산율이 올랐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지금 그 1.00에 이제 육박한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0.99명이거든요. 네네네. 이건 어떤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 저는 뭐 인구 문제는 우리 사회 그러니까 어떤 하나가 바뀌어서 온 건 정책이 아니다. 바뀌어서 예.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예, 우리 한국 사회 복잡 다이나믹한 예. 그 구조가 예, 예. 계속 변해 나가잖아요. 예, 예. 그거에 대한 하나의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성 젠더 불평등 예, 문제가 예. 개선되는 부분들 아니면 출산 관련된 지원 정책들 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건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거든요. 예. 그 문화는 사회에 굉장히 복잡한 요인들이 연관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아직 출산율이 왜 정확하게 떨어지는지 왜 이게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잘 모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제가 청와대에 물어봐도 네. 왜 그런지 지금 조사 중이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한데 어느 요인 때문에 그런 건지는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한국이 가진 시스템 전체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회복하고 예. 원래 전쟁 뒤에 예. 출산율이 높아지거든요. 여러 국가에서 아, 그래요? 전쟁이나 위기를 겪고 나서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는 하나는 사회가 회복하고 있다는 증거. 계엄 때문에 그랬나? 계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니 계엄이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사회 문제가 예. 지금은 이재명 정부 안에서 하나하나 해결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정부 탄생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회복세에서 나타나는 이게 종합적인 결과일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게 하나의 오류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 특정 정책들을 막 과감하게 예. 도입하고 이러는데 예. 그렇게는 쉽지는 않고 우리는 출산율을 네. 하나의 인디케이터로 봐야 돼요.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한 인디케이터 몇 가지가 있어요. 출산율과 네. 자살률 이런 부분들이 한국 사회를 지금 현 상황을 설명하는 우리가 풍요로운 사회인가 선진국인가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그게 GDP로 설명되는 게 아니고 출산율, 출생률, 자살률 네. 이런 몇 가지 건강 관련된 인디케이터가 예. 그걸 설명하는 식인 아하, 거죠. 그렇군요. 그 의원님께서 비상계엄 시국에 낮에는 탄핵 집회에 가고 밤에는 이 프로젝트를 맞아요. 설계를 하셨다. 이 되게 바쁘셨겠어요. 그러게요. 예. 이게 대통령께서 저희 당 대표 시절에 네. 이제 저 총선에 들어올 때 내주신 숙제가 네. AI랑 예. K 디플로마시, K 외교 여기에 대한 K-외교. 질문을 아. 주셨었어요. 제가 원래 하던 일들이 예. 국제사회에서 이제 인도적 위기 관련해서 일했던 의사였 네. 어렸을 때는 그런 예. 국경사에서 예. 일했던 의사였고 예. 그 이후에 국제개발학이랑 인도주의 예. 위기를 그리고 글로벌 위기를 연구하는 영국의 교수였고 네네네네. 카이스트에 오기까지는 AI로 연구가 전환돼서 AI 관련된 부분들을 네. 담당을 했었고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 예. 대통령께서 저를 영입하거나 할 때는 예.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가 있죠. 니즈가 예. 있잖아요. 제가 예. 뭐 정무적인 싸움을 잘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랬을 그 숙제가 예. AI였어요. AI였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 한국의 글로벌 전략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그럼 그 숙제가 이제 계엄 한참 전부터 주어졌었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예.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유엔대 그 총장 이런 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국겸세 전 예. 사무총장이 와서 한국에서 그 AI 관련된 이제 컨퍼런스라고 대표 그때 당 대표 당대표 시절에 시절에 예. 같이 했을 때 AI 기본 사회라는 컨셉도 그때 아. 처음 대통령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예. 그래서 제가 했었던 일들은 이거를 계엄 과정에 저는 뭐 계엄 과정에 사실 뭐 이게 이렇게 빨리 대통령이 되실 줄 몰랐지만 저는 한 3년 남은 줄 알았었어요. 계엄 전에는. 예, 계엄 전에. 그래서 3년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계엄 과정 중에 갑자기 급박하게 돼가지고 주경야도군 아니고 주경야 AI 해서 그래서 낮에는 집회하고 예. 저녁 때는 그 저희가 그때 대통령과
그 미래 거버넌스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대통령께서 위원장으로 계셨었고 전 글로벌 석각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했었는데 그분들과 AI 기본 사회라는 사회 전환 전략안 그리고 글로벌 뭐 저는 초성장 사회라고 했었는데 AI 기본 사회를 그 비전으로 해서 어떻게 글로벌 전략들이 만들어질 건지 그 부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통령 공약으로 당겼고요. 대통령 3대 공약은 AI 관련 3대 공약은 그 상강 AI가 글로벌 상강이 된다. 두 번째가 AI 기본 사회, 세 번째가 글로벌 AI 이니셔티브였어요.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저희가 만들었던 공약이었었고 이게 국정과제 안에 이제 AI 기본 사회가 하나의 국정과제 담기고 그 이후에 청와대 AI 비서관 김우창 비서관이란 분이랑 같이 이 문제를 실행하기 위해서 뭐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그렇군요. 그 너무 시간이 바터서 의원님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애청자분들께서 저도 그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그 이란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만 하더라도 뭐 드론이 전쟁에 드론이 쓰였대 뭐 이제 이런 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 이란전 이제 로봇 얘기가 나오고 이제는 로봇끼리 막 컴퓨터 게임 하듯이 막 기계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고 이게 통제가 안 되면 이게 뭐 인간들이 기계에 지배받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고민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건 아니야. 그 아트라스처럼 인간들이 힘들고 피곤한 노동들, 뭐 근골격계 질환 이런 거에 시달리는 노동들에 그냥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어.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요. 미래 사회에 우리가 이 혹시라도 로봇이나 이 AI에게 지배받는 상황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도. 그거는 예측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AI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로 안 보고 정치적인 문제라고 봐요. AI 정치적인 문제로. AI는 정치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AI 사회라는 게 우리가 차세대 사회가 30년 뒤에 올 게 아니에요. 다음 5년에서 15년 사이에 도래할 게 AI 사회인데 그 AI 사회를 어떤 사회로 우리가 설계할 것인지를 인류 역사는 처음으로 다음 사회를 설계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어요. 뭐 산업혁명 80년대면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한 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 세대 안에서 다음 사회를 설계할 수 있고 다음 사회가 도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죠.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AI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면 좋겠느냐라는 질문들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합의와 컨센서스 빌딩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한쪽으로는 극단적으로는 AI가 전쟁에 활용되고 폭력의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기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AI가 공공지능으로서 일종의 공공 인프라로서 지능 인프라로서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에서 보면 우리 청소년한테 물어봐도 답은 명확하죠. 왜 누가 전쟁을 쓰고 싶겠어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전쟁으로 쓰는 거 있고 공공 인프라나 공공 지능으로서 사용하게 되겠다는 논의들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걸 이제 논의를 만드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저기 의원실에 최병민 이게 보좌관이라고 지금은 이제 전 보좌관인데 그 국가 AI 위원회에 그 AI 민주주의 분과가 새로 생겼어요. AI 민주주의 분과. 네, 거기에 분과위원으로 일하는 이제 분이 계신데 그분이랑 같이 그 주경 야경할 때 그때 그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봤어요. AI 민주주의, 민주적 AI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 왜 AI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계엄 때 여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어요. 계엄이 어떻게 일어났냐라고 보면 제가 그때 의총에서 한 발언이 AI 영향을 무시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장 정보 접근성이 좋은 사람이 극단적인 정보 편향성에 둘러싸여져 있고 그리고 광화문과 헌재 앞에 서 있는 분들의 세계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된 정보로 받고 맞습니다. 있어요. 95%의 정보를 디지털에서 직접 받거나 아니면 디지털 정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맞아요. 디지털 정보를 공간을 매개하지 않은 정보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디지털 정보는 기본적으로 AI 알고리즘이 큐레이션을 합니다.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누구한테 가져다 줄지를 AI가 정해요. 예전에는 언론이 정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AI가 정합니다. 언론은 뉴스를 생산하는 그룹이 돼버렸고 그 정보를
유통시키고 배치시키는 거는 맞아요. AI 알고리즘이 하는데 사람들이 AI 알고리즘이 어떤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편향적 정보를 가질지에 대한 걸 결정해 버린다고 하면 네. 저는 예전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예. 미래학자들이랑 일할 때 예.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받았어요. 다음 너희 미래학자들이 일하니까 예. 미래학자면 다음 대선 결과 맞춰봐라. 어. 그런데 예. 제가 그때 한 대답이 지금 또 유효한데 예. 나는 다음 대선 결과를 맞추지 못하지만 다음 대선 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5명을 안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그게 지금 답은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일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수석 엔지니어들이 실제적으로 예. 지금 기술력도 그렇고 플랫폼도 그렇고 예. 여러 국가의 선거 결과를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유튜브에서 예. 알고리즘만 조금 바꿔도 예. 인구의 한 투표 인구의 한 5% 이상의 투표 행동들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5% 10% 정도를. 와. 그런 능력을 지닌 그룹이 예. 국내법에 영향을 받나? 아니죠. 안 받죠. 아, 전혀 무소불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그렇게 조작을 했어요. 예. 아니, 고쳤어요. 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고리즘이 모르죠. 공개되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뭐 저기 구글 CEO가 왜 한국의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만약에 AI가 공공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예. 어떤 정보가 들어서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트럼프랑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예. 일론 머스크 X를 사고 예. 트럼프는 트럼프 소셜을 샀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된 정치적 영향을 정교하게 알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거를 사게 된 거고 네. 실제 X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의 알고리즘을 관리하는 그룹이 예. 실제 여론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만들었던 민주주의 예. 선거제도를 예. 이미 기술이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최병민 이 네. 위원이랑 위원. 저희가 했던 거는 예. 이 AI 민주주의 예. 한쪽은 그 AI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는 걸 하기 전에 네. AI가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을 때 예.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알고리즘 투명성 기구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안들도 만들어놨고 예. 또 뭐 밸런스드 AI라 해서 각자의 오는 사람들이 예. 오는 정보를 얼마나 편향돼 있는지를 공공 AI가 네. 이게 수치화시켜 노출시켜주는 예. 이런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AI가 얼마나 민주주의 위협이 돼 나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네. 사실 온 국민이 해야 될 시점입니다. 특히 선배 언론인들이 이 부분이 예. 우린 개헌까지 겪고 예. 그게 정보 편향성이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찾는 노력들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리더십이 이제 선거에 통과해서 네. 국가 수반이 되거나 주요 정치 그룹이 되는 거는 지금 비일비재해졌습니다. 뭐 야.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아도 네. 뭐 그쵸. 서방권의 많은 국가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가 예. 저는 이제 UN AI 허브에서도 만들어져야 될 문제고 예. 그 AI 민주주의 예. 저희가 최병민 보좌관이랑 같이 그 위원이랑 같이 논의했던 부분들이 이제 예. 공론화돼서 나타나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와, 의원님 완전히 오늘 제가 머리를 한 대 땅. 야, 의원님 오시니까 뭔가 이게 개안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너무 우리 중요하네요. 가진 정치 질서들 이런 것들이 예. 향후 몇 년간 다 바뀌어 버릴 건데 예. 여기에 대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특히 제가 보기엔 정말 우리가 기성 언론들, 예, 레거시 미디어들이 의원님 말씀에 정말 주목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예측은 됐고 뻔하잖아요. 예, 너무나 뻔하게 다가올 미래인데 예, 근데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고정 출연하셔가지고 요 우리가 학습하는 계기로 삼아야겠다. 네, 선배 언론인들이 설득될 때까지.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제가 질문을
잘 드리지도 못했어요. 아이고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예, 아닙니다. 아, 의원님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충격을 계속 이어가면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선배 언론 기자분들께서 우리 차 의원님 모셔서 인터뷰도 좀 하고 네. 이 의제를 좀 확산시키는 그런 미디어의 기능과 역할이 좀 필요한 때다라는 생각이 좀 그럼요. 듭니다. 청와대 안에서도 그 AI 비서관, 김우정 네. AI 비서관이랑 저는 계속 협력을 해서 예. 이 문제를 준비했는데 거기 안에서도 AI 기본 사회나 예. 이런 민주주의 위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어. 여기도 여전히 예. 소수입니다. 이게 여기가. 산업 중심으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 AI 전환은 산업보다 훨씬 규모가 큰 문제인데 예. 여기만 초점 맞춘 나머지 예. 우리가 당장 어떤 정치 질서나 어떤 사회 시스템에서 살게 될 건지에 대한 예측이나 설계가 만들어지지 않고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과 청와대와 이제 국회, 정부 여기가 다 같이 모여서 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작은 예.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큰 질문들을 같이 가져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 진짜. 모두의 문제니까. 예, 모두의 문제니까요. 예. 그야말로 이게 수구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의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대통령 말씀 생각이 났어요. 수기해라. 수기가 필요하죠.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네네네.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